그날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시아버지의 벗은 상체를 보고 말았습니다. 58살 남자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단단하고 거대한 근육이 뜨거운 김 속에서 번들거렸고 제 심장은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32살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잘나가는 IT 스타트업의 공동대표였습니다. 제 남편 이민수와 함께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거라 믿었고 돈과 명예가 발밑에 깔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한순간에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빛나는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 우리가 갈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 이진영 님이 혼자 살고 계신 낡은 주택.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의 그 절망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치는 오래된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냉기. 제 실패한 인생을 비웃는 듯한 그 적막함. 시아버지는 올해 58, 아내가 죽고 10년간 홀로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 그는 그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고집세고 말없는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왔느냐? 그게 그가 저희 부부에게 건넨 첫인사였습니다. 무뚝뚝하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목소리. 남편 민수는 제 길을 위해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밤낮 없이 밖으로 돌았습니다. 덕분에 이 숨막히는 낡은 집에는 저와 아버님, 단둘이 남겨지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망가진 것에 대한 모든 분노와 좌절감을 이 집의 주인이자 제게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인 그에게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를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기요. 혹은 어르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죠. 식사를 차려드릴 때면 일부러 그릇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반찬 투정 좀 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드시라고요. 그가 뭘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일부러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유, 냄새나. 환기 좀 시켜요. 그가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있기만 해도 저는 코를 막고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시선을 피하고 제 경멸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그 무기력한 모습이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당신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이 정도 수모는 당해두싸.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아주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쿵, 쿵 하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단잠을 깨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잠도 없지. 별 유난을 다 떠내. 저는 짜증스럽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그 소리를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경멸과 무시,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지루하고 절망적인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의미 없이 휴대폰 화면만 만지작거리며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찰칵하고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씻고 나오시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가 내는 기척 하나하나가 짜증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욕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님이 허리에 낡은 수건 하나만을 간신히 두른 채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지난 한 달간 노인네라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58, 그 나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몸은 완벽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상기된 피부 위로 물방울들이 조각 같은 근육의 결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역삼각형으로 떡 벌어진 어깨는 웬만한 젊은 남자들보다도 넓었고 두툼한 가슴 근육은 당장이라도 셔츠를 찢을 것처럼 팽팽했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갈라진 복근. 매일 새벽 저를 짜증나게 했던 그 쿵 소리는 늙은이의 유난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관리가 만들어낸 의지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로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쿨럭. 그는 헛기침을 하며 재빨리 수건으로 상체를 가리고는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내가 뭘 본 거지? 그 잔상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셔츠와 바지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야수 같은 몸. 10년간 혼자 살았다는 남자의 몸.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니, 저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멸과 무시가 거친 자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호기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식사할 때 숟가락을 쥔 그의 굵은 손목과 도드라진 힘줄을 훔쳐봤습니다. 낡은 티셔츠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가슴 근육에 윤곽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가 마당을 걸을 때 그 묵직하고 힘있는 걸음걸이에서 저는 그날 보았던 단단한 하체를 떠올렸습니다. 미쳤어, 박서연. 정신 차려. 저 사람은 네 시아버지야. 네 남편의 아버지라고. 저는 제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습니다. 이성은 격렬하게 경고음을 울렸지만 제 본능은 그 경고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제 자신이 혐오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이 낯선 긴장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하고 위험한 무언가였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은 남편 민수가 3일간 지방 출장을 가게 되면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보, 나 없다고 아버님 식사 거르시게 하지 마. 알았지? 다녀올게. 현관에서 민수는 제 속도 모르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말고 운전 조심해.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어쩌면 평소보다 더 다정한 아내인 척 연기하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소리처럼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저와 아버님 단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터지기 직전에 끈적하고 뜨거운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서연, 정신 차려. 남편이 없다고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저는 애써 그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그의 뒷모습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넓은 등.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더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제 안의 이 위험한 감정을 감추기 위한, 어쩌면 그를 도발하고 싶은 이중적인 심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파인 얇은 슬립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비틀린 욕망을. 저녁 식사를 차리며 저는 일부러 그의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제 맨살이 그의 팔에 닿을 듯 말 듯.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넘기는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잠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낡은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저였습니다. 아버님은 좋으시겠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날 욕실 앞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렇게 밖에서 죽어라 고생하는데 집에서 편하게 밥이나 챙겨 드시고 10년 동안 외롭지도 않으셨나 봐요. 제 말은 명백한 도발이자 경멸이었습니다. 제 안의 혼란스러움을, 혐오감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끌림을 모두 담아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래, 화를 내봐. 나한테 욕을 하라고. 당신은 그냥 늙은 시아버지일 뿐이라고. 나한테 증명해 보이라고. 탁, 아버님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있었음에도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엄청났습니다. 그날 보았던 그 거대한 근육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분노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에 10년의 외로움과 한 달간의 수모, 그리고 억눌린 남자의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나? 그는 천천히 식탁을 돌아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하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때문일까? 아니면 기대 때문일까?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무슨 그 눈빛. 그가 제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아귀의 힘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네가 날 남자로 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모든 건 정해진 거다. 아니에요. 놓으세요. 저는 그의 가슴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닿은 곳은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돌처럼 단단한 근육이었습니다. 제 저항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10년이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10년을 죽은 듯이 참아왔다. 그런데 감히 네가 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입술을 거칠게 덮쳤습니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굶주린 맹수의 포효였고 억눌려온 고독의 폭발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안 되라는 이성의 비명이 울렸지만 제 몸은 그의 압도적인 힘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얇은 슬립의 어깨끈을 거칠게 잡아내렸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맨살이 차가운 공기 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를 그대로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수 씨. 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발버둥 쳤지만 그는 저를 침실로, 아니, 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저는 그의 침대 위로 내던져졌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흥분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58의 남자는 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욕망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제 모든 경멸과 오만함을 부수고 저를 완벽하게 암컷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원한 게 이거 아니었나? 그가 제 위로 엎드려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제 몸은 제 이성과는 다르게 이 압도적인 힘에 서서히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제 저항은 점점 약해졌고 그 빈자리를 뜨거운 무언가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정신을 잃었던 걸까요?
지옥 같은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제 몸을 짓누르는 끔찍한 통증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아니, 이곳은 아버님의 방이었습니다.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방 안에는 10년간 농축된 듯한 짙은 남자의 체향과 어젯밤에 격렬했던 흔적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부서질 듯한 몸을 이끌고 겨우 일어나 찢어진 슬립을 여미며 방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버님은 식탁에 앉아 태연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를 짐승처럼 탐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어났나? 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젯밤의 일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 지난 한 달간 저의 경멸을 묵묵히 받아내던 그 무기력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완벽하게 소유한 남자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노골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아침 먹어라.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그에게 며느리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었습니다. 아니, 그가 제 모든 오만함을 짓밟고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씻지도 못한 채 그가 차려놓은 식탁 앞에 노예처럼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수저를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굴러다녔습니다. 권력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없는 이틀 동안 집은 그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그를 무시하는 오만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힘에 굴복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노골적으로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처럼 거칠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은 제 옷을 꿰뚫고 제 속살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 물을 건네주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옆을 지나가며 아주 스치듯이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물컵을 건네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싫어, 혐오스러워.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제 몸은 그날 밤의 압도적인 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원시적이고 거대한 남성성.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남편. 그와는 정반대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미친년 같나요? 어떻게 시아버지에게. 하지만 그날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를 짓누르던 그 힘을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았다면 저를 쉽게 욕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 정말 알고 싶네요. 두 번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방문을 잠그려 했습니다. 손이 문고리까지 갔지만 차마 잠글 수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또다시 저를 덮칠 거라는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로 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불도 켜지 못한 채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끼익, 조용히,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 거대한 실루엣, 아버님이었습니다. 불 켰더군. 그가 문을 닫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제발, 제발 오늘은. 하지만 그는 제 이불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싫어. 제가 외쳤지만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어젯밤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젯밤이 분노와 고독의 폭발이었다면 오늘 밤은 완벽한 지배였습니다. 그는 제 저항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제 손목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넌 내 것이다, 서연아.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그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이 수치심의 눈물인지 아니면 이 비틀린 쾌락에 굴복한 눈물인지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민수가 돌아옵니다. 이 끔찍한,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던 이 기묘한 관계도 끝이 날 것입니다. 저는 안도해야 했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도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밤낮으로 저를 지배했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미쳤어, 박서연. 너 정말 미쳤구나.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발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그의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까요? 들어와라. 안에서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잠기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나?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제 목소리가 바보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옆자리를 침대 한쪽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이리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어제와 그제는 그가 저를 덮쳤지만 오늘은 제 발로 그의 침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그의 입술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그에게 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민수가 돌아온다는 사실조차 잊은 사람처럼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깨운 것은 제 휴대폰 벨 소리가 아니라 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일어나라. 민수, 곧 온단다.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제 몸은 그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그는 태연했습니다. 어젯밤에 네가 내 방으로 온 거다. 그는 제 턱을 살짝 쥐고는 제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일어났습니다. 씻어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목덜미와 어깨에는 그가 남긴 붉은 흔적들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샤워를 하고 목까지 올라오는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제 심장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이 비밀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스릴 때문에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저 왔어요. 정오쯤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의 피곤에 절은 하지만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달려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왔어,
고생했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한 듯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유, 피곤해 죽겠다. 우리 서연이 보고 싶었어. 오셨어요? 그때 아버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남편의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그래, 고생했다. 두 부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모든 것을 아는 아버지는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셋이 함께 앉았습니다. 남편 민수는 출장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습니다. 이번 건 꽤 잘 풀릴 것 같아, 여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민수 씨. 하지만 제 시선은 저도 모르게 식탁 맞은편에 앉은 아버님을 향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식사만 하고 있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탁 아래로 그의 발이 제 다리를 스치고 있다는 것을. 화들짝 저는 다리를 오므렸습니다. 왜 그래, 여보? 어디 안 좋아? 민수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다리에 쥐가 나서. 저는 물을 들이켰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남편의 눈을 피해 집안 곳곳에서 더욱 은밀하고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나면 집은 다시 저와 아버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불장난에 중독된 10대처럼 죄책감보다는 쾌락에 이끌려 서로를 탐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기 직전에야 황급히 서로에게서 떨어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그가 뒤로 다가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민수 씨, 곧 와요. 알고 있다. 그는 제 귓불을 잘근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더 흥분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비밀은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민수가 일찍 퇴근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나 오늘 일찍 들어가. 근처야. 맛있는 거 해줘. 저는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버님, 민수 씨, 근처래요. 그만. 그 순간 우리는 아버님의 침실에서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직 시간 있어. 그는 제 말을 무시하고 저를 더욱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저는 그의 가슴을 밀어냈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 불안감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감각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가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수 씨.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님 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를 침대 위에서 안고 있는 그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비명 같은 신음만 내뱉으며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끝났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 내 인생도 이 가정도 모든 게. 저는 민수가 제 멱살을 잡거나 아버님에게 주먹을 날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당장 이혼하자고 저를 찢어 죽이겠다고 소리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슬픔과 이상한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놀랍게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서 몸을 일으켜 침대 옆에 놓인 가운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숨막히는 침묵 끝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 의심하고 있었어, 서연아. 민수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했으니까. 향수도 뿌리지 않던 사람이 묘한 냄새가 났어. 그리고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이상했어. 그는 한숨을, 분노가 아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혼자 지내시는 게 난 늘 마음에 걸렸어. 사업 망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 나 때문에 더 무너지는 것 같았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그는 저와 아버님을 번갈아 보더니 웃었습니다.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모를 기괴한 미소였습니다. 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면 난 괜찮아.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가 바람 피운 현장을 목격하고도 괜찮다고, 잘 됐다고,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조차도 아들의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저 굳은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저와 아버님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도. 그가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 남편 민수의 그 한마디는 제게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거나 아니면 세 사람 모두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 제정신이야? 민수는 대답 대신 방 안으로 침대를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 끝에는 그의 아버지 이진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 관계에 끼워주세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제안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침대에 걸터 앉은 채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네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모든 것을 체념한, 아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돈이었고 수치였고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제 방으로 도망치려던 저를 민수가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제발. 그리고 아버님이 그런 저희 둘을 그의 거대한 팔로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통념, 도덕, 윤리. 그 모든 것이 이 낡은 주택의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남자를 연결하는 그들의 고독을 채워주는 유일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남자 사이에서 눈을 떴습니다. 한쪽에는 10년의 고독 끝에 모든 것을 되찾은 숫사자 같은 아버님이, 다른 한쪽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힘에 기대어 기묘한 안정을 되찾은
아들인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은 여전히 셋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상석에 앉으셨고, 저는 그의 오른쪽에, 남편 민수는 그의 왼쪽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밥. 아버님이 제게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밥을 푸는 동안 민수는 그런 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고생하네. 식사 중에 식탁 밑으로 아버님의 발이 제 허벅지를 스치면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러면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오히려 제게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이거 먹어, 여보. 그들은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민수가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집에는 다시 저와 아버님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거칠게 덮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거실 소파에 저를 앉혀놓고 제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천천히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냐? 그의 투박하지만 강한 손길이 제 발목을 감쌀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다시 셋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압도적으로 그리고 거칠게 원했습니다. 그는 이 관계의 왕이었고 저와 민수는 그의 신하였습니다. 남편 민수는 그런 아버지를 경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는 저를 통해 아버지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완벽하게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절망감도 빚쟁이에 대한 공포도 이 기묘한 관계 속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네,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기대어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옆에서 묵묵히 신문을 읽고 있었고, 남편 민수는 바닥에 앉아 제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버님이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여보. 민수도 제 배에 자신의 뺨을 기댔습니다. 저는 제 뱃속에 이 아이가 아버님의 아이인지 아니면 남편 민수의 아이인지 모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세 사람 모두의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낡은 집 안에서 세상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스럽고 완벽한 가족의 형태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의 비밀스럽고 어쩌면 가장 완벽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이야기에 충격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 기묘한 행복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